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나훈아가 북한은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냥 이상한 집단들이라 하고,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살이 디룩디룩 찌가지고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그 자체로도 부끄럽고 어려운 일 아니냐. 그리고 조약도 필요가 없다. 조약을 맺어봐야 지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조약도 무시하는 그런 집단을 어떻게 나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조금 그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저 나름으로 해석을 조금 해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그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지금 그 1년에 3만 명씩 넘어오는 거를 그 종북의 그 앞잡이인 문재인이 탈북자를 바로 북한에 월북을 바로 송환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 시범 케이스 아닙니까? 군대 말로. 그러므로 인해서 남한도 북한하고 똑같은 데가 됐다. 북한 주민들도 남한 내려가 봐야, 한국으로 가봐야 다시 북한 김정일이 쫄병들이 그 나라를 잡고 있다, 그래 갈 수 없다. 지금 탈북자가 완전히 줄은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지금 문재인이를 김정은이의 쫄병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돈 갖다 주고 선거 때 개입하고 자기들이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고 북한을 탈출해 가면은 보내라면 문재인이 보내가지고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지는 거예요. 그래, 어쨌거나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 나훈아의 말이 터지자마자 종북들이 이제는 커밍아웃 해도 될 시기가 되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 SNS에 댓글을 달고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법으로 제정은 돼 있지 않지만은 모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위장 속에서 세력을 하루하루 그 종북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람시의 말처럼 진지에 숨어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커밍아웃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제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가 회담을 했는데 온 방송이 난립니다. 윤석열이가 준비도 안 하고 대통령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대통령이 그래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은 범죄자인 이재명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범죄자를 만날 때 만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는 거는 나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준비를 해가 가야죠.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가 당신네들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윤석열이가 입에서 내지는 않았지만 너그 가족은, 너그 형수는 어떻게 됐나?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이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더구나 검찰로서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데 캐비넷 속을 열어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그 정말로 주 패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참았겠어요. 참은 것매도 윤석열이 훌륭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간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종북들이 나우나에 몰려가가지고 완전히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 언론들이 지금 완전히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한 북한 체제가 됐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단지 제도적이나 법으로 제정이 안 돼 있다 뿐이지. 그런 예를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지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선전 광고를 할 적에 김일성 영도자가 세계 만방의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고 총앙을 받는다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은 선전인 줄 압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 김일성은 전 세계 쉽게 말하면 선진국을 제외한 후진국에서는 김일성이를 존중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970년대 초를 기준으로 60년대 말에서 70년도의 초에 그 신흥 해방,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신흥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그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60년대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신흥 독립국들이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면서 연합국에서 지명한 혹은 연합국과 관련이 있는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들을 그 해방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자 한 10년 뒤에 그들의 무능이 드러나서 연합국이 지원한 원조를 통해서 육성된 학생들에 의해서 스튜던트 파워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에 의해서 그 신흥 독립국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1960년대 4.19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경제 기반이 닦이지도 않고 국가가 성립된 지 10년밖에 안 되니까 그 민주화라는 게 그 실천되지 못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자 이집트의 나세르, 한국의 박정희, 필리핀의 마르코스, 버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60년대에서 65년까지. 그래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자 조금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된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왜? 김일성이는 그 인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동물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습체제를 만들고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 다루듯이 다루면서 그 완전한 독재, 대대손손 해묵을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북한을 수교를 하고 방문을 하고 김일성이를 존경을 표하면서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왜 방문했느냐? 모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가서 그것을 배워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후라기가 그때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났느냐? 67년도잖아요. 67년도입니까? 70년도입니까? 거기서 뭘 했냐?
우리나라도 밀러링이라잖아요. 거울같이 서로 배운다고. 한국은 북한을 배워서 유신체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도 그때 주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영구 통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대대손손 해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해먹으려고 김일성이를 배우려고 북한 방문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70년대 초반까지 제3세계 혹은 비동맹 혹은 AA 이라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남북 문제라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 대한 격차를 줄이자는 국제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동맹이라 그래서 약소국은 미국과 소련의 동맹을 맺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그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기여하자.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자 해서 비동맹연합이라는 이런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후진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가 많으니까 AA 그룹이라 하는 그런 그 정확한 나라는 모르는데 앵코르마라 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그런 거를 규합하기도 하고, 그런 제3세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제3세계 운동의 지도자가 김일성이었습니다. 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그 독재자들이 얼마나 김일성이를 존경스럽게 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김일성이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칭송받는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엄청 김일성이를 부러워했어요. 결국 손자대까지 지금 수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도 거기 가서 배워온 거예요. 이루하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김대중이의 광주도 김대중이가 북한 가가지고 배워온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순서대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그 독재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그 김일성이한테 배워간 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나라, 북한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그 핍박을 받던, 그래가지고 노예근성이 있는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대, 부족 간의 그 문제도 생기고 이 통합을 못 시켜가지고 결국 내란에 휩싸이고 국민들이 저항하고 그래가지고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리비아 여러가지 여러 나라에서 북한을 모방이가 동상도 세우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 혁명 혁명 전적지를 여행을 시키고 이런 온갖 그 어떤 우상화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북한만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민족성이라는 것을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간파를 한 거예요. 한국도 북한처럼 만들 수 있겠다. 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국민 저항이 우리가 과대평가해서 그렇지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권력 내부에서 이괄의 난이라든가 그 인조 반정에 서로 그 공을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그 불만이 있어서 그 세력들끼리 다툼이 커지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국민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은 남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왕이 국민들을 내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가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강화도로나 문경으로 도망을 가고 그런 무능한 왕들이라든가 무능한 국가에 대해서도 끝없는 충성을 바치는 무기력한 민족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도망간 그 왕이 한 10년이나 7년씩 끌면서 국민들은 그 오랑캐들에게 시달려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온갖 하는데도 강화도나 혹은 남한산성 안에서 탱자탱자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자기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어쨌습니까? 수만 명의 여자와 백성들을 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살기로 부모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압록강을 건너서 오니까 문재인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왕이 뭐를 했습니까? 그 청나라에서 왜 너희 나라에 자꾸 도망가는 사람을 너희가 받아주느냐?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그러할 그게 없다. 당신네들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압록강에 철조망을 치고 포졸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못 건너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압록강가에 죽은 흰옷이, 사람 죽은 옷이 빨래 널렸듯이 널려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무능한 왕에게 국민들은 끝없이 충성을 한 거예요.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주인한테 돈을 주고 어떻게 면책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 기록에 그 압록강변에 철조망에 걸려 혹은 나무에 걸려 있는 흰옷은 우리나라의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옷이잖아요. 그 시절에 무명이니까 그 흰옷이 빨래 널렸듯이 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이 거기서 자살을 한다든가 물을 건너다가 못 건너니까 건너오다가 빠져 죽고 거기서 자살을 해버리고 그래도 백성들은 그 왕에 충성을 한 나라예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일제 36년간 기록에 의하면 최고 수준의 치안이 유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과 경찰들이 물론 치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겠지만은 그만큼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기꾼이 진짜가 아는 거 비슷하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게 비슷하지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사입이에요. 비슷하긴 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막 그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침소봉대를 하고 안중근이 어머니의 편지가 발굴됐다고 하면서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그게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좌파들이 간파를 한 거예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이제는 좌파가 전국을 주도했으니까 계속 이것을 어떠한 그 방식으로 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영구 집권도 가능하다. 또 영구 집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하면은 통일도 북한 체제로 통일을 하면서
자기 가문을 대대손손의 백두혈통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북한의 운동권들이 왜 북한을 자꾸 방문하느냐, 또 지도자들이 왜 그 밑에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북한을 자꾸 보내느냐, 북한의 그 세습체제와 국민들의 독재 정치를 배워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배워온 것이 실천되고 있냐면은 친일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숙청에 잣대는 친일파입니다. 친일이라면 그 사람은 공직도 못 받고 모든 정직이 되는 거예요. 그 100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게벨서, 그 히틀러의 그 선전을 맡았던 게벨스가 이야기했듯이 친일이라는 한 바가지의 그 오점을 퍼부으면서 그것을 해명하는 순간에 상황은 끝나고, 한마디의 친일이라는 그 말을 해명하기 위해서 100권의 책을 가져와 가지고 증명해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이야기가 친일이에요. 뭐 윤석열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저 아버지가 문부성에 일본의 그 유학 자금으로 일본 대학에서 유학한 친일파다. 그럼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의 지금 운동권 좌파들이 배워온 게 뭐냐면은 이걸로 친일파로 해가지고 숙청을 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 자기도 친일파의 자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딱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도 보니까 전부 다 친일파들이 상대방을 친일로 몰아가지고 숙청을 시킨다. 아, 그것도 국민들이 속는구나. 그거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니 뭐 예전에 뭐 신무선 국회의원이니 전부 다 친일파들이, 정동영이니 친일파들이 친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배워온 거예요. 그 바보 같은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은 민족이니까. 그 북한에서 성공한 그 같으면 한국에도 반드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멀쩡한 국민들을 친일이라고 몰아가지고 전부 숙청시키는 거예요. 자기 정적들을.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사상이 그 배경에 주체사상이 있는 거예요. 민족 주체성.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 반동분자로 몰 때 제1번이 그거잖아요. 친일. 친일과 함께 자본주의, 반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로 몰잖아요. 친미파. 박헌영이가 그렇게 날아갔지 않습니까? 박헌영이 파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배워온 운동권들이 배워온 그 반동분자 숙청이 친일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든지 친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데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논리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일이다. 이거로 정치적인 그 기준대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평화론입니다. 전쟁과 평화론으로서 서로 다른 나라끼리 통일이 되고 그러면 국민들 다 죽는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자. 그게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예요. 그것도 북한에서 배워온 거예요. 왜?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 전쟁을 치지 말고 돈을 주고 탈북민들도 다 보내고 우리끼리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동맹을 깨야 된다.
미국하고 일본을 다 쫓아내고 민족 주체적,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북한에서 배워온 거야. 주체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말로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평화론이 지금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외세를 배격해서 우리끼리 전쟁 안 치고 평화를 유지하자. 거기에 대한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한 친일파와 평화론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이 대응 논리가 지금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당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힘당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류에 편성한, 쉽게 말하면은 보수파고 좌파들로 말하면은 친일파들인 거예요. 그냥 친일파란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살 눈치를 보다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미래의 발전은 없고 오로지 자기 출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친일파의 논리와 평화론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응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선거에 지는 거예요. 지금 10년 전부터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이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체제의 배급제, 코로나를 통해서 주거 이전에 대한 제한, 이런 헌법적인 위헌적인 행위들을 조금씩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론을 통해서 남북 간을 교류를 하고 그 통일을 시켜서 백두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백두혈통이 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왜 국회의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추미애는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정도를 해야지 백두혈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미애는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운동권이라 하는 백두혈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민주화 유공자법이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은 전부 다 민주화 유공자, 민주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파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에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독재 운동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서 한 사람은 반동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 유공자, 민주 유공자 법이라는 거에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백투혈통을 만드는 거예요. 다 로스쿨 보내서 변호사, 의사 만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끼리 또 그룹이 지어지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중국에 태자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백두혈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북한이 70년을 해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집권을 하면서 평양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한경도의 갑산파들이 평양에 다 이주를 시킨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숙청해가지고 평양 사람들은 백리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고 다 쫓아냈잖아요. 반동분절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사람, 그동안에 거기서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고 지금 호남 사람들이 장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다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서울하고 경기도의 총선 실패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양처럼 갑산파가 평양과 평안도를 잡으면서 김일성이의 든든한 정치적인 지지 세력으로 변하면서 70년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지지 세력들이 한경도에 있으면은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한국에서도 지금 거의 성공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배워온, 북한을 방문하고 가서 각자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들여다보고 와서 한국에 그대로 지금 이식을 시켜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와 서울은 북한의 평양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메카는 어디입니까? 광주, 전라도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실험의 도시예요. 거기에 북한에서 보고 온 그대로 곳곳이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을 함부로 지나가지 말고 묵념을 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 앞에 김대중 사진이 들은 신문을 꾸개가 던지놓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경금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인민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고, 유치원 때부터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광주의 전적비를 돌아보고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고 그 혁명적인 위협을 영화화해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광주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고 택시 운전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지어서 혁명가를 임원을 향한 행진곡이라든가 기타 지금 여러 곡을 만들어서 그 어떠한 그 김대중에 대한 충성의 노래를 유치원 들어가자마자 배우잖아요. 율동을 하고 옷을 그래 맞춰 입고. 북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 그 광주하고 전라도에는. 그런데 웃기잖아요.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다 했던 사람이 독재를 흉내내고 있으면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힘 당의 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세든 아니든 그런 거를 우리같이 조금 책이라도 보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 대표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말한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친일파, 막말, 이게 그 어떤 반동분자의 기준이에요. 막말했다 이러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 한 에피소드를 이런 광주, 전라도가 어떻게 평양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일로 전라도 사람하고 굉장히 연고가 깊은 사람, 내 처갓집이 전라도인데, 전라도의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데 보면은 요즘에 텔레비전도 많이 나왔어요. 척백나무라 그래가지고 충령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한 30년 전이죠. 제가 이제 걸로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에 애들이 어리고 요즘은 잘 안 가요. 이제 애들이 뭐 거기 영국 뭐 돌아가시고 이랬으니까 그 이제 뭐 손아래 처남들 보러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손위인데 저거들이 오만 오지. 그래서 그 이제 뭐 장인 장모도 돌아가시고 연세도 막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게 영국 없어 안 갔는데 그때는 뭐 휴가라든가 애들 방학이만 종종 갔어요. 거기에 가면 내 처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가물고 이러면 물을 한 대야씩 한 동이씩 이렇게 들고 산에 올려가 주면은 1원을 줬다 하더라고. 1원. 그러고 돈을 안 줄 적에는 분말 우유, 미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우유가루, 우유, 분유, 요즘처럼 좋은 분유가 아니고 어른들 먹는 분유를 비닐이어서 비닐로 가지고 종이 같은 데 여가지고 한 봉지씩 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면은 그때도 한 30년 전인데도 그 소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나무가 참 울창하고 막 대단했어요. 애들하고 자연 환경이 잘 보호돼 가지고 애들하고 그 산에 들어가면은 사슴벌레, 풍뎅이 이런 거를 우리 가족 둘이서 애들 조만한 애들 둘이 데리고 남자애들 둘이 데리고 가면은 그 애들이 막 신기해 가지고 거기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뭐 이런 그 딱정벌레를 한 100마리씩 잡아왔어요. 한 2시간만 올라. 그 정도로 자연이 잘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고 그 도랑에는 그 가재가 돌만 들치면 가재가 나오고 그렇고 그 도랑마다 그 저 전라도에서는 중고기라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민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대서 그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 버들치 버들치 그게 엄청 많고 또 고기가 많고 그 참 생태가 참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비석이 세면으로 만든 비석이 있었어요. 비석이 뭐라 했냐면은 이 이제 충령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동네에 나시라는 나시 같아요. 기억에는 나모라는 사람이 나도 그 비를 읽어보고 아주 감명을 받아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박정희의 살림 녹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 여기다가 그 척백나무를 심었다. 자기 전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왜냐면 그 말하자면 뭐 내 처가 국민학교나 댕길 때 그 위에 물 한 동이를 지고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면은 1원을 줬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우유를 이제 봉투에 이어줬다 하더라고. 그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나무 심을 때는 어른들이 갔는데 뭐 5원인가 받았다 하더라고. 5원인가 그때는 지금 물가 수준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벌써 한 50년 전이니까 그렇게 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90몇 년도 2000년도 가까이 돼 가지고 그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또 그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그 상도 있고 상례도 있고 그러니까 가게 됐는데 그게 가니까 그 사람 비가 없어져 버리고 김대중이의 현장 지도비가 쓰여 있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이 앞으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껴서 이 사람 여기에 예산도 많이 나시라는 이름은 한자도 없고 김대중이가 여기에 예산도 많이 하고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산을 키우는데 자기가 했다는 말은 없고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따주고 이런 식으로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나시라는 그 사람의 세면으로 이렇게 그때는 세면으로 목 같은 걸로 이렇게 그게 글자를 써놨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김대중이가 대통령 때 이미 북한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라도에는 곳곳이 김대중이 모든 건물 이름이 김대중이고 뭐 컨벤션 센터고 도로고 뭐 온 이름이 지금 김대중 북한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산주의 운동한 뭐 이율성입니까? 중국의 혁명가 군가를 지었다는 그런 작곡가들을 추모하는 그런 동상도 만들고 음악제도 하고 뭐 그 완전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 해방구가 된 거야 자기들 말로. 그런데도 그게 국민의힘당에 7% 정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북한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 교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곧 정치 교화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훈아가 어제 이제 대중들 앞에 안 나타날 거고 그동안에 입조심을 했는데 이제 나는 어디 가나 내 말 하는 사람인데 이거 이제 내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가겠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래 비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굶고 댕기는데 자기가 뚱뚱하게 나오면 비만으로 나오면 국민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살이 찌가지고 뒤룩뒤룩 찌가 나타나는 그게 나라냐고.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종북 세력들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해방됐다.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때? 와글와글 다 들고 일난 거예요. 지금 현재 나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이걸 깨달았는데 방식이 있느냐? 방식이 없습니다. 이미 주도권이 공산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이 말고는 방식이 없어요. 선방, 견디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내면서 국민들이 개몽되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이와 이재명이의 영수회담 이후에 모든 언론이 난립니다. 그게 대통령이냐? 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합의문도 하나 안 만들어내고 15분 동안이나 현안을 읽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도 안 해준다. 대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도 서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이가 선방했다,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선방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한경도 갑산파가 들어온 것처럼 지금 서울 경기도 이미 그 공산주의 세력들 혹은 종북 세력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호남위 항우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 드러내놓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도 앞으로 후손들이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는 시기가 오고 나라가 다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결론은 첫째, 윤석열이가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깨어날 때까지 버티내야 된다. 선방을 해야 된다. 선방하게끔 지지를 해주자.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을 조금 계몽하고 교육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양을 조금 더 널리 퍼뜨리고 계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분열된 것은 합쳐지고 합쳐진 것은 나누어진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도 완전히 지금 통합이 됐고 거의 극성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공산좌파 종북 세력들도 지금 분열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고난의 시기도 오래되기 때문에 다시 흥망성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곧 새로운 어떤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 나라의 미래, 후손들이 북한 체제와 같이 우상화에 동원되고 고난의 행군으로 하는 그 어떤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이 성취,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이런 위대한 성취를, 그 위대한 성취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해양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해양을 바다를 향한 개척 정신으로 수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시 중국에게 세세하고 대륙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 좀 더 맹렬히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교육하고 또 싸워 나갑시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더 잘할 수 없어요. 지금 온갖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날뛰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긴다 말입니까? 이길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국면이. 그러니까 일단은 방어를 잘하자. 우리가 지금 힘이 약세니까 선방을 하자.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지치지 않도록, 윤석열이 지금 뭐 잘할 게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돼서 그렇지,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완전히 법을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법이 안 바뀌었다 뿐이지 완전히 지금 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북한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유우파들이 좀 더 윤석열을 지지하고 또 주민 사람들에게 계몽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견디낸다고 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서서 싸웠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훈아의 북한 문제로서 그 종북 세력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또 이재명과 윤석열의 영수회담에 업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재명이 제명어천가를 부르면서 윤석열에 대한 욕을 마구마구 퍼대고 있습니다. 온 언론들이 지금 나서서 대통령이 그래서 되겠느냐고 온갖 밥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차담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맹렬하게 싸웁시다. 저도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병된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